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이슈들을 법률적인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이슈토크 시작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클릭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lowshoe.lowtv.kr 메일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훈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쉽고 명쾌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 가지신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김기훈 변호사님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들, 상담 내용들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상담입니다. 경찰서 이동 중 사망한 아들 재판 패소 이유는 국유지로 된 창고 소유권 이전하려면 국제이혼 어떻게 되나요? 성인 동영상에 빠진 남편 의처증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은 정말 다양한 분야의 상담들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김기훈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들이 제시가 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생생법률쇼 침착하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요. 매일 법과 관련된 상식들에 대해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리얼로 영화다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작품 준비해 오셨나요? 예, 영화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제목을 가진 영화입니다. 예, 구미지점 영화 한국은행 구미지점에서 9억 원을 인출한 사기를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996년 2월 17일 구미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한국은행 구미지점 9억 인출 사건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사건의 단서를 찾지 못한 채 아직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이 사건이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는지 우선 영화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예, 영화 범죄의 재구성은 5명의 이제 전문 사기꾼들로 한국은행을 상대로 50억 원 사기 범죄를 꾸미기 위해서 사기꾼들이 미리 짜고 어떤 역할도 분담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기범 일당이 모여 멋지게 한탕에 성공할 때까지 이야기와 사기범 일당이 돈을 둘러싸고 치열한 쟁탈전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영화 보시면 사기꾼들의 대부인 김성생의 역은 백윤식, 그다음에 기상천외한 사기를 설계한 배짱 좋은 사기꾼 역은 박신양 양이 열연했습니다. 영화 그 범죄의 재구성의 가장 큰 매력은 탄탄한 구성에 짜임새 있는 줄거리와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할 만큼 화면이 빠르게 전개되는데도 여러 상황들이 마치 시계 톱니바퀴처럼 이어가는 게 아주 훌륭합니다. 이 영화는 그 영화 내 반전과 그 다음에 배우들의 열연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이 지난 흐름도 영화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단 사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범죄의 재구성의 모티브가 된 9억 인출 사기 사건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볼까요? 예, 한국은행 9억 원 인출 사건은 90년도 2월 17일 날 경북 구미에서 발생했습니다. 신용도가 높은 회사나 아니면 개인 사업자가 발행한 당좌 수표를 제시하면 은행에서 현금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악용한 범죄였습니다. 대동은행 구미지점에서 당좌 수표를 훔친 범인들은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은행 관계인 척하면서 도장을 만들었습니다. 1시간 전에 이제 사건 발생 1시간 전에 한국은행 구미지점에 전화를 걸어 은행에 지불 준비금이 떨어져 현금을 인출해 하러 가겠다라고 한 뒤 마치 대동은행 직원인 것처럼 가정해서 9억 원이 적힌 당좌사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정수라는 가짜 이름과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당좌수표를 받은 한국은행 구미지점은 정말 9억 원짜리가 진실인 것처럼 믿고 범인 그 세 개 포대에 현금을
담아서 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 사건의 수표를 분실한 대동은행 측에 있었지만은 대동은행이 그 이후에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대동은행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9억 원에 대한 손해는 결국엔 한국은행이 떠안게 됐습니다.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함에 따라 한국은행 구미지점 9억 원 인출 사기 사건은 지금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범인은 잡히지 못했지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당시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예, 경찰은 이제 은행 직원이 공모했다고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경찰에서도 이거 바로 조기에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도 범인을 잡지 못했고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는데요. 당시 당자 수표를 받은 그 여직원은 이 사건으로 해임됐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해배상까지 청구 당하자 같은 은행인 직원들이 3천만 원을 모아서 준 적도 있습니다. 당시 개봉했을 때 한국은행에서 이제 영화 범죄 재구성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 모방 범죄 우려 때문에 그랬던 거군요. 예, 당시에 이제 기사를 보면은 한국은행이 영화 이 범죄의 재구성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개봉을 앞두고 나서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은 가상 사기 그걸 다뤘다라는 점에서 모방의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이후에 한국은행은 그때 당시에 있는 본점과 16개의 지역본부에 모방 범죄 가능성을 철저히 대비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지시한 내용을 보면은 본점과 그다음에 지역본부에 출입한 사람들에 대한 통제를 철저히, 그다음에 검문 검색을 철저히 하고 또 경비원들은 실탄을 장착해서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하느는 그 범죄 재구성에 대한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위조수표를 이용해 가지고 한은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같이 밝혔는데요. 그 이유는 대해서 금융기관들이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면 한은 전송망을 통해서 하루 전에 미리 통보해야 되기 때문에 영화처럼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지난해 대전 모 은행의 그 권총 강도살인 용의자들이 무려 21년 만에 검거가 되면서요. 이 26년 전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한국은행 9억 원 사기 인출 사건도 새삼 다시 주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두 사건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두 사건은 이제 결정적으로 보면은 대전 사건은 은행 강도 사건입니다. 강도죠. 그리고 지금 한국은행 구미 지점 사건은 9억 원은 사기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범죄의 제명이 다르게 되겠죠. 강도 살인 사건인 대전 사건과 달리 구미 사건은 사기 범행이어서 발생 10년 만에 2006년에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강도 살인은 좀 다르게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이 사건이 20년 동안, 근데 이 사건이 20년 동안 제명은 다르지만 서로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이점을 좀 먼저, 제명도 다르지만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 사건과 그다음에 대전 사건에 대해서 결정적인 차이점은 또 제명도 있지만 현장에서 증거물을 확보했는지 여부가 좀 달라집니다. 대전 사건은 그 용의자들이 남기고 간 손수건을 17년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2018년도에 손수건에 묻은 DNA죠. 유전자를 확보하면서 미제가 될 뻔했던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미 사건은 경찰들이 범인들이 훔친 당제수표나 이들을 사용한 손수레 여러 가지 물품들을 지문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었는데요. 대전 사건은 그렇게 확보한 이후에 2001년 12월 21일 날 이 사건이 발생했었는데 그 다음에 붙잡아서 현재 조사 중에 있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올해 한은 금고가 새 단장을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금고의 모습이 우리가 예전에 봤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합니다. 주인공들의 어떤 그런 수법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기술의 결정체가 똘똘 뭉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영화 범죄의 재구성의 그 장면들은 역사 속으로 남은 거네요. 예, 그 역사 속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이제 범죄의 재구성과 지금 이제 한국은행에서 단정한 거에 대한 새로 단정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결정적인 차이점은 과연 사람의 손길을 닿으냐 안 닿으냐 이게 차이점이 가장 큽니다. 우선 사람의 손길이 닿냐 안 닿냐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이제 최근에 이제 디지털로 완전히 무장을 해가지고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가 않습니다. 먼저 장면 1번을 보시면 사기꾼 5명이 시중은행인 척하면서 수험본부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조수표를 당좌수표를 제시하고 하는 그 발권국에 이를 통과시키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됐기 때문에 사람이 이거를 받아가지고 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금고내 화폐 입출고 지시와 재고 관리를 모두 통합 전산망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발권국은 본부 재입주와 함께 이 같은 통합 금고 시스템을 활용했기 때문에 전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꾼 5명이 시중은행인 척하면서 수험본부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당좌수표를 제시하고 한흥 발권국으로 이를 통과시킨 다음에 현금 다발이 쌓인 장소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짐수레로 돈을 쌓고 50억을 털게 됩니다. 이런 장면은 현재 없습니다. 현재에서는 그 사람이 그 금고까지 들어가는데 그렇게 가지가 않고요. 모든 것이 다 전부 기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금을 들고 그 다음에 쌓고 옮기는 과정은 모두 지금 현재 무인 로봇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영화 장면처럼 사람들이 직접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성인 남녀들이 정말 그거를 술에 싣고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로봇들이 하기 때문에 5억 원치를 담는 데도 있어가지고 포대 60개가 필요한데 300억을 또 쌓는데도 불과 6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군요. 이 범죄의 재구성 저도 예전에 봤던 기억이 생생한데 당시에는 좀 재미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면요. 실제 사건을 모티브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이렇게 또 사기를 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기꾼들의 수법 날로 교묘해지고 있거든요. 또 더 교묘하고 더 정밀한 기술로 또 다 검거를 하는 또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보고요. 물론 이런 사기꾼 더 이상 등장하면 안 되겠죠. 지금까지 영화가 된 사건 사고들에 대해 알아보는 리얼로 영화다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이번 순서는요. 생생법률쇼의 자랑입니다. 성심성의 전화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상담자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생생법률쇼입니다. 예. 네, 어떤 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이거 하도 오래전 일인데, 네네. 2004년도에 제 아들이 그 제주도에서 좀 잘못했는가, 그 지구대에서 있다가 네. 경찰서로 그 이송 중에 죽었다 해가지고, 네. 그 당시에 저는 뭐 여기 국내에 없었고 이혼한 처가 네. 재판을 했는데, 네. 1심과 2심에서는 이겼다고 하던데, 네. 대법원 판결에서는 졌다고 해가지고 네. 그냥 나도 그냥 그런가 해서 잊어버려서 놔뒀었는데 이번에 교통사고가 나면서
여기 그 법률사무소 전화하게 돼가지고 이것도 좀 궁금해가지고 왜 졌는가 알고 싶어가지고 이걸 알아보려고 하면 그 제주도 그 지방 법원에 가서 알아봐야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몰라가지고. 아, 네, 정말 안타까운 사연 갖고 계시네요. 20년 정도 된 이야기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드님이 어떤 일로 지구대에서 이제 이동 중에 사망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가를 대상으로 한 재판에서 1심, 2심은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는 패소하셨다고 알고 계신다고 해주셨어요. 지금 현재 그 패소 이유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시니까 이런 부분 대법원 판결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관련 내용 김기훈 변호사님 함께 들으셨으니까요. 좀 더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유, 예, 수고하십니다. 예, 그 이 사건이 그 아들이 이제 지구대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다가 사망한 사건이죠. 예, 예, 지구대에서 이제 그 아마 나쁜 짓 하다가 지구대에 잡혀가지고 거기서 이제 경찰서로 이제 이송 중에 이제 죽었다고 해요. 아,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국가 배상 책임에서 대한민국 상대로 1심하고 2심에서 이겼는데 예. 3심에서 결국에는 패소하고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제 아마 파기환송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고등법원으로 갔는데 거기서 패소했다는 취지시잖아요. 저기 뭐냐 일시 판결하고 그 2심 그 항소심에서는 저 이겼는데 대법원 판결에서 졌다고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아, 예. 근데 이 사건이 그 국가 배상 책임 사건에 보면은 이제 저희들이 판결 같은 거 공부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국가 배상을 책임을 인정했는데 이렇게 파기한 사건 아니다. 언제 1심을 인정했는데 아니다 사건으로 해서 아닌 사건으로 해서 판결이 있는데 그 제가 좀 알고 있는 판례하고 좀 많이 유사하긴 합니다. 지금 상담하시는 분께서. 예, 예. 그래서 혹시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그 이제 호송 중에 그 지구대에 있다가 바로 이제 옮기고 나서 차에 타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렇게 사망한 사건으로 좀 저도 그 판례를 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제가 보니까 그런 사건일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 예. 저 지구대에서 이제 경찰서로 이송 중에 경찰서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내리려고 하니까 예. 죽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가가지고 저 뭐냐 산소 그 저 뭐냐 병원에서 그 산소 호흡기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죽었다고 이제 하던데. 아,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사례가 파출소에서 경찰서까지 굉장히 5분 10분 정도로 굉장히 짧은 거리였고 짧은 그 차량 이동 시간이었고 그다음에 심장병으로 이렇게 사망했다는 게 원인이 돼가지고 했다는 판례가로 보여지긴 하는 그렇게 좀 제가 알고 있는 판례는 그런데 예, 만약에 이제 그 판례라고 하면은 이제 가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판례가 좀 저희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되게 논란이 됐던 판례고 좀 그래서 좀 많이 알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정확하게 이제 판례를 내용을 아시려고 하면은 우선 그 사건을 알았던 사건 번호를 좀 아시면 좋습니다. 예, 사건 사건 번호를 알아야 되고. 예, 사건 번호를 아시면 요거 사건 번호를 알려고 하면은 그 제주도 그 검찰청에서 했는데 거기 가서 알아봐야 될까요? 예, 거기 검찰청에 가시면 거기서 예. 사건 번호를 알 수도 있고 또는 그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법원 예. 민원실에 가시면 아들 그 가족 관계는 그 저 주민등록 등본이죠. 예. 근데 지금 아내분께서 이거 소송을 제기하셨다고 하셨죠? 예. 그 아내분하고는 지금 관계가 어떠신 거예요? 지금 이혼 상태인가요? 아내는 그 자식은 아들은 내 밑으로 있었고 예. 그 재판을 당시 이혼을 그 전에 했었으니까. 예, 지금 현재 이혼 상태세요? 예, 지금 마누라는 죽었어요. 아, 사망하셨구나. 그럼 이혼하신 다음에 사망하신 거예요? 그냥 예, 이혼한 다음에 이제 이혼한 다음에 사망하셨구나. 그러면은 아내분 거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이혼됐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안 알려줄 것 같고요. 그 아버지라고 해서 예, 그 검찰에 가셔가지고
확인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의 상담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제가 알고 있던 판례하고 너무 유사해가지고 제가 좀 먼저 그 말씀을 드리면 그때 제가 알고 있는 판례하고 만약에 맞다고 하면은 그 패소한 이유가 1심 이기고 2심 이기고 3심에서 패소했는데 다시 고등법원으로 갔는데 역시 대법원처럼 패소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고 이렇게 기본 제가 판례를 예전에 기억을 상기해 보면은 사망과 그다음에 국가가 이제 호송 사이에 뭔가 조치 호송하다가 이제 경찰서에 다 와서 사망했는데 어떠한 조치를 국가가 취해주지 어떤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사람이 갑자기 심장병에 걸리면 발작을 하거나 그런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조치와 사망 사이에 1심하고 2심은 인과관계가 있어가지고 20%의 국가가 과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줬는데 대법원에서는 그런 상당한 인과관계라는 게 있거든요. 손해가 발생하면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그 배상 책임을 인정해 주는데 대법원에서는 그 불과 그 파출소에서 경찰서까지 가서 이동 거리가 불과 5분밖에 안 걸리고 또 거기서 바로 쓰러지니까 119로 바로 불렀고 그다음에 이제 심장병으로 심장 질환이 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인과관계가 없었다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해라라고 해서 판결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만약에 그 판결이 맞다고 지금 연도도 좀 비슷하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제주 사건이고 연도도 좀 비슷하고 제가 알고 있는 저희들 변호사들이 알고 있는 사건과 너무 비슷해가지고 제가 방송 나중에 끝나면 그 사건 번호도 제가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봐서 전달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혹시나 다른 판결일 수가 있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지금 검찰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가지고 그 검찰 민원실에 가셔가지고 혹시 내 아들을 지금 이거 민사죠? 민사는 저기로 가야 되겠네. 민사 법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검찰이 아니고 검찰이 형사 사건이고 지금 민사 소송에 대한 문제니까 국가 배상은 돈 달라고 하는 거니까 민사 소송으로 가거든요. 민사 법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그 형사 고소 사건은 내가 내 그 아버지라야만이 그 형사 사건이 이루어지죠.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질문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마누라는 나하고 이혼돼 있었기 때문에 그 민사 소송만 제기한 것 같고, 예. 형사 소송은 이것도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만약에 아들이 차에서 이제 경찰관들하고 막 다퉜다고 하던데 50. 예, 다퉜다는 것도 제가 맞아요. 맞습니다. 판결문이 있는데 만약에 그 경찰이 지금 아들분하고 이렇게 어떤 관계가 있었는데 폭행이나 이런 게 있었다고 하면은 그 문제로 해서 고소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2004년도 사건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의 20년 된. 2004년도 사건. 그래서 20년 정도 됐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이게 벌써 지났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먼저 공소시효가 도과가 안 됐으면 상관없는데 지금 폭행이나 이런 것들이 공소시효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2004년도 4월 달이라고 하던데. 예, 그래서 공소시효가 지금 19년 지났는데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처럼 보여지고 만약에 공소시효가 이제 도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 같이 있던 목격자들이 또 증언을 또 해줘야 됩니다. 목격자도 있어야 되고 같이 있던 경찰들이 그런 부분이 좀 나와야지 나중에 고소할 때 혐의가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경찰에서 공소시효가 딱 지났다고 생각이 들면 판단이 되면 수사를 종결하기 때 아예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는 그렇게 공소시효 문제가 가장 지금 큰 걱정이 되고요. 그 살인 사건은 공소시효가 없지 않습니까? 요거는 물론 이제 당연히 일부러 경찰이 죽였으면 살인 사건이 되겠죠. 근데 일부러 죽이지 않았으면
살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업무상 과실치사가 됐다 그럴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 살인 지금 뭐 살인 사건 지금 같은 경우에 경찰이 일부러 죽여야지 살인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죽일 리는 없죠, 경찰. 경찰이 일부러 죽일 리는 없죠. 호송해서 그리고 그냥 업무상 과실치사가 되는 예, 거네요, 그렇게 될 그러면. 가능성이 있죠. 근데 바로 제가 알기로 판로는 바로 119를 불렀고 그다음에 그 심장병이 이제 발발을 해서 이 사건이 좀 커진 사건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일부러 죽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살인 미수에 대한 문제, 살인죄에 대한 거는 논하지가 못할 것 같긴 합니다. 예, 과실치사만 되는구나. 예 그래도 과실치사는 그렇게 됩니다. 네, 상담자님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그러면 그거는 직접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네. 민사 사건은요. 민원실에 가셔가지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져가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검찰청에 지금 가가지고요? 아니요, 검찰은 형사 사건이고요. 예. 지금은 질문 주신 게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돈 달라고 하는 소송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민원실에 가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민원실. 예. 그리고 방송 끝나고 제가 지금 사건이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사건 번호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 판결문도 다 찾아보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혹시 그거 알 수 있으면 사건 번호 좀 알아가지고 한번 전화 좀 해주십시오. 예, 여기서 방송국에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건 번호 변호사님께서 확인하신 부분은 또 따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셨지만 그 이유 궁금하셨는데 좀 유명한 케이스기도 해서 변호사님께서도 금방 검색을 하셔서 또 갖고 오셨네요. 만약에 네. 동일한 사건이라면 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판결 내용이나 이 사건 번호도 저희가 방송 끝나고 상담자님께 개별적으로 전달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일단 이와 관련해서 이미 굉장히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 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 조언 한 말씀 변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시청자뿐만 아니라 지금에서 방금 상담한 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자기가 이제 어떤 소송을 했는지 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나면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건이었지? 이렇게 그러면 자기 신분증을 가지고 민사법원에 민원실로 가셔가지고 확인하시면 자기가 지금까지 소송했던 사건 번호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사건 번호를 기초로 해서 어떻게 판결받았는지 판결문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자기가 민사소송이면 민사법원 민원실에 가셔갖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자기가 형사 고소한 사실이 있다 그러면 검찰청 민원실에 가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사건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일단 민원실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사실 이런 것들, 사건 번호 같은 거 확인해 두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사건이라면 이런 부분은 좀 미리미리 챙겨두시는 게 나중에도 또 관리하시는데 훨씬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풀어가 보겠습니다. 마을에서 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는 1960년에 지은 창고가 하나 있는데요. 수십 년 동안 비료를 저장하며 마을 수익에 큰 보탬이 되어온 창고입니다. 그런데 이 창고의 절반이 마을 소유로 등재가 되어 있고 나머지 절반은 국가 소유로 되어 있었는데요. 전기와 배수로도 하나로 연결된 창고인데 말이죠. 군청에 알아보니 일본 사람이 땅을 매입하면서 두 개의 필지를 한 필지로 착각하고 등기하지 않았고 이후 땅이 국유지로 환수가 되면서 창고의 절반이 국유지가 된 건데요. 문제는 1976년도부터 매달 16만 원의 지료를 납부하고 있는 탓에 이제라도 마을 창고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고 싶습니다. 현재 공시가격이 1,0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수의계약이라도 해서 소유권을 이전하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런 사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창고 절반이 국유지가 되면서요. 매달 지료 납부하고 계신 그런 상황인데 개인의 땅인데 국유지로 환수가 되었다. 이 과정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예,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구획 정리 사업에 따라서 지금 어디 토지가 국유지로 환수된 걸로 보입니다. 일본 사람이 땅을 매입할 당시에는 두 개 필지를 한 필지로 착각해서 등기하지 않았는데 그 후에 지금 토지 구획 정리 사업에 따라서 국유지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수의계약이라도 해서 창고를 되찾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변호사님 수의계약 말이 좀 어려워요. 한 번에 딱 들어오지 않는데 어떤 게 수의계약인가요? 이제 우리가 이제 입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입찰의 반대말이 수의 계약입니다. 이 사람만 딱 특정해서 계약을 하는 거를 수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수의 계약이란 이제 우리가 뭐 경쟁 입찰에서 반대말인데 제한 입찰이라고 한 형태로 보여집니다. 국유지나 공유지를 일반인들에게 매각하거나 사용 허가를 내줄 때 사용하는 원칙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외적인 방법입니다. 국유자나 공유지를 매각할 때는 원칙적으로 공개 경쟁 입찰 방법을 취하게 되지만 아주 특정한 요건, 예외적인 요건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수의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요, 국유지를 개인이 매입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이제 어려운데요. 여기 네. 모든 국유지를 개인한테 전부 다 매각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국유 재산에는 행정 재산하고 일반 재산으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 재산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데, 행정 재산 같은 경우에는 그 용도가 폐지가 될 경우에 한해서 일반인한테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행정재산이죠. 그래서 개인한테 매각할 수도 없고 대부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사용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학교가 이제 더 이상 학생들이 다니지 않고 학교가 분교 형태에 있다가 결국에는 학교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학교를, 시골에 있는 학교를 가만히 남겨두면은 이거 학교가 정말 흉물스럽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거를 매각하거나 아니면은 대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반 행정재산일 경우에도 지금 학교처럼 더 이상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학교 용도를 폐지한 이후에 일반 재산으로 돌려서 매각하거나 대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예외적인 경우도 변호사님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상담자님의 경우 수의 계약이 좀 가능할 그럴 여지는 없을지 궁금하거든요. 국유 중에 일반 재산을 매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매각 원칙은 입찰 방식이기 때문에 입찰을 통합니다. 예외적으로 수의 계약 방법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수의 계약하는 경우가 지금 현재 이용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그 국유 재산으로서의 이용 가치가 없고 국가 이해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예외적으로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의 계약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진행 절차도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화면을 보시면 저희 수의 계약 매입 절차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국유재산 매각 관리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매수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청서를 받게 되고 나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검토하게 되죠. 그 다음에 매각 여부를 위원회를 통해서 매각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매각한다고 결정할 경우에 과연 어느 정도 금액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청자가 매각 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결국에는 소유권이 이정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재산일 경우는 원칙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용도가 폐지된 이후에는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공시지가가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을 입장에서는 돈을 안 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창고의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그런 다른 방법들, 다른 진행 절차 없을까요, 변호사님? 만약에 이제 국유지가 부당하게 환수된 경우에는 지금 소송을 통해서 이 부당하게 그 국유지로 환수됐다라는 것을 점을 이유로 소송을 통해서 환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수밖에 없겠군요. 관련 기관의 근거 자료 같은 거 제출해서 소유권을 만약 인정을 받게 된다면요. 그동안 지급을 이미 했던 기지급한 지료들까지도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예, 만약에 이제 법원으로부터 부당하게 이게 환수되었다라는 걸 인정받았습니다. 물론 소송 안 하고 소송 절차 서류상으로 받을 여지도 있겠죠. 이럴 경우에 넘겨받았다면 지급한 지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서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시효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면은 제기한 날로부터 역으로 계산해서 10년, 그리고 만약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청구로 한다고 하면은 달라라고 요청했을 경우는 요청으로부터 10년이라고 하는 기한의 제한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님께 조언 한 말씀 변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이제 이 땅을 매각을 받고 싶거나 아니면 대부를 받고 싶거나 할 경우에 이 국유 재산이 과연 행정 재산인지 일반 재산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 재산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용도가 폐지된 경우에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 재산인 경우에는 그거 상관없이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매각을 받거나 그 다음에 대부를 받고 싶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캔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갖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형태가 아니더라도 경쟁입찰 방식으로도 충분하게 자신이 이제 금액이 맞다고 하면은 받을 수가 있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좀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고요. 좀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좀 차근차근 법적으로 풀어 나가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조기 유학을 가서 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왔고요. 외국계 기업에 입사해서 외국 국적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연애한 지 1년쯤 됐을 무렵 임신을 해서 저와 남편은 결혼을 약속했는데요. 남편 먼저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본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죠. 남편은 업무의 특성상 본국에서 일하는 것이 소득이 높았거든요. 저는 타국에서 아이를 낳을 용기가 나지 않아 한국에서 출산을 했고요. 혼인신고부터 아이의 출생까지 모든 것을 저 혼자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갔죠. 유학 생활을 했지만 타국에서의 육아는 어렵기만 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남편이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몹시 외로웠던 저는 남편과 자주 다퉜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본인 집에서 나가라면서 저를 내쫓으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도 선임한 것 같던데 어쩌면 이혼 소송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재 외국인 신분이고요. 아직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가야 할지 남편에게 양육권을 주고 저만 나와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한국에 와서도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외국인이고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데 한국에서 소송이 가능할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상담사님은 이제 한국인이고 배우자는 외국인인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녀도 아마 대한민국 국적 또는 이제 이중 국적일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한국에서 이혼 소송 제기하는 거 가능하냐 물어주셨어요. 한국에서 소송 제기 가능한 걸까요? 예, 지금 사연자분은 한국인이고 그다음에 배우자는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또 이중국적자고 이럴 경우에 이혼 소송은 국제 이혼 소송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대한민국 법원에 과연 관할권이 있는지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는 재판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됩니다. 국제 재판 관할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런 거는 2개 이상의 국가가 서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사법 우리 2조에 따르면은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면은 국제 재판 관할권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판례를 살펴보면요, 그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건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할 경우에는 지금 한국 국적자와 외국 국적자 사이에 혼인을 이혼시키는 사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실질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연자께서 한국 국적자이고 또 자녀도 이중 국적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만약에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출국해서 이혼 소송을 한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소송 당사자와 사건 본인 즉 자녀가 한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국제 이혼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케이스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가 이제 한국에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게 되나요? 예, 국제사법 아까 2조를 말씀드렸는데 국제재판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의 실질 관련성이 없거나 법정지와 사건이 실질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이 없게 됩니다.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결국 사건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상담자님의 경우 일단 본인이 한국 국적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 법원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예, 지금 상대환자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 생활이 생활조차 좀 상당히 힘든 생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도 하면 또 1년이 걸릴지 2년 걸릴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한국에서 자기가 잘 알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재판을 받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한국에 들어오셔 재판받는 걸 일단 추천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상대방, 이 남편의 경우에는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언어적인 장벽의 문제, 한국에서 소송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극복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남편이 이제 한국에서 살지 않고 외국에 살고 있고 또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과연 소송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장을 접수할 때요. 남편이 살고 있는 주소지를 적어서 기재를 하면 국제 우편물로 송달을 해주고 그리고 또 그 소장을 외국인이기 때문에 남편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적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번역 공증, 번역을 한 다음에 같이 공증을 받아가지고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남편의 그 헤어진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 남편이 그 주소지로 살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해서 재판이 또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 진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재산 분할도 사실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혼 사건에서 보면. 예. 근데 이제 언뜻 생각하면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중에는 그렇다면 그 배우자의 재산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해오냐, 확인이 가능하냐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예, 외국인 남편이 외국에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재판권이 있다고 하면은 재산 분할에 대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지금 상담자분께서 내가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증명을 하신다고 하면은 재산 분할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집행 문제가 남는데 집행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남편이 있는 외국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남편의 재산을 정확하게 집행하는데 좀 많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이혼 소송보다 비용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많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 많아요. 국제 이혼 절차는 일반적인 이혼 절차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럴 것 같은데 좀 유의사항 좀 짚어주시죠. 국제 이혼 같은 경우에는 남편의 주소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 번 송달할 때 바로 송달되기 때문에 재판이 빨리 진행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외국으로 송달할 때 딱 한 번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우편으로 송달하기 때문에 이때 송달 못하면 또 다음 달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정확한 남편 주소지를 기재하시고 그 다음에 꼭 소장을 한국어로만 적어내는 게 아니라 남편의 국적이 따라서 같이 번역 공증한 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이 빠른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좀 마음적으로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일단 잘 추스리시고 이혼 절차도 잘 마무리하시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법률방송 홈페이지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풀어가 보겠습니다. 신혼 초 저는 우연히 남편의 노트북에서 성인용 동영상 파일들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남편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점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결심했는데 저 몰래 성인용 동영상을 보는 남편의 모습에 너무나도 실망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제 결혼도 했으니 저를 두고 성인 동영상을 보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좀 자제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제가 회사 직장 동료들과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제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제 핸드폰을 열어 통화 목록을 확인하고 제가 친구를 만났다고 하면 그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해 정말로 제가 동성 친구를 만났는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여러 번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부부싸움을 했는데요. 심지어 부부싸움 도중 남편이 저의 목을 조르는 일이 벌어졌고 저는 그 길로 집을 나와 현재 친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혼하는 길밖에 없을까요?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일단 갈등의 시작, 남편이 본 성인용 동영상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 예, 이제 우선 사연을 주시면 이제 성인용 동영상 때문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동영상 외에 또 그 아내의 외도를 네, 의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인 동영상 시청 자체가 이혼 사유로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예, 성인용 동영상 자체가 뭐 어떤 수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근데 봤다는 것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만약에 성인 동영상을 봤다고 하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부부 사이에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그게 좀 잘 안 됐다라고 그 부분도 좀 이혼 사유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점, 그리고 그러면서 폭력까지 휘둘린 점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면은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겠네요, 변호사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의처증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회복하려고 서로 이제 바로 잡아주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또 남편 입장에서는 남편은 전혀 그런 게 기미가 없고라고 하는 점이 고려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뭐 의처증 부분도 문제가 되겠지만 목을 조른 부분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수위가 높은 폭력으로 보입니다. 심각한 폭행으로 볼 수 있겠죠? 예, 그 이제 목을 조른 행위는 우리가 이제 폭행으로도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상해가 나면 상해로도 볼 수 있고 폭행 치상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을 조른 행위가 상당한 시간 동안 이뤘다 하면 살인 미수까지도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한 심각한 범죄 행위에 해당됩니다. 또 이거는 그 목을 조른 행위는 그 민법에서 84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혼 사유에 해당됩니다. 즉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 사유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실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요. 일종의 이것도 가정폭력인 거잖아요. 네. 이렇게 가정폭력에 노출이 되어 있을 때 이 누구나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 밖에서 잘 알기가 어려워요.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결국 또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신고하기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더 문제가 커지는 경우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자주 접하게 되는데 가정폭력 결국 증거 수집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증거들 수집해 두는 게 좋은지 또 만약 증거가 없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가정폭력에 만약에 내가 당했다라고 하면은 가장 현명한 방법은 바로 그 자리에서 경찰한테 신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래서 이 신고를 했다고 하면 경찰이 출동했다는 내역이 있는데요. 이 내용 자체가 벌써 증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화 당시에 만약에 대화한 거를 녹음을 했다. 그럼 이것도 증거가 되고요. 혹시 그 자리에 또 자녀들이 함께 했다고 하면 자녀들이 또 그 현장을 폭행이나 가정폭력 현장을 목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그 자녀들의 진술서도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해서 남편이 잘못했다라고 할 경우에 이제 반성문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반성문도 나중에 가정폭력으로 재차 범행을 했을 때, 가정폭력이 재차 이루어졌을 때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러한 부분들 증거 수집해 주시는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상담자님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처음엔 이제 남편의 성인용 동영상 시청이 문제가 되었다면 어떻게 보면 그게 갈등의 시초가 되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의처증 부분이라던가 폭력성 때문에 지금 이혼까지 고려하게 되시는 상황인데 정말 막막하실 것 같아요. 우리 상담자님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시면 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서로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연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이제 동영상에 대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좀 그거에 대해서 시정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보시고요. 이 노력해서 나중에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안 되더라도 그런 노력한 과정에서 나는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는 증거로 나중에 이혼 소송할 때 중요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자신이 많이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증거를 하나하나씩 모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가까운 관계고 한때는 가장 사랑했던 사이지만 이렇게 갈등이 시작되게 되면은 참 끝도 한도 모르게 또 깊어질 수 있는 게 부부관계여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담자님 심적으로도 이제 신체적으로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아무쪼록 기운 잘 차리시고 법적으로도 잘 해결하시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또 김기훈 변호사님과 함께하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기훈 변호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이 끝나도 상담 접수 계속됩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릴게요. 상담 전화 0255-7285 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클릭,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lowshow.lowtv.kr 메일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